여러분, 응답하라 1994 기억하세요? 90년대 하숙집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참 그때까지만 해도 하숙집이 정말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도시로 올라온 돈 없는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는 하숙집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동안 사라졌던 하숙집들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자, 하숙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요, 예전에 제가 살아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하숙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숙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하숙집에서 아침이랑 저녁은 차려주니까 그걸 먹으면 더 이상 밥 걱정할 필요 없고 잠은 그냥 잘 자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동안 하숙집이 인기를 잃었다가 지금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에 바로 이것도 있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지금 식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야채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예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특히나 식당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최근 10년 사이에 50%에서 많게는 2배까지 오른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밥값이 비싸지니까 혼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해먹고 그 재료들을 활용하고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안 그래도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 냉장고에서 썩혀서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밥이라도 잘 챙겨주는 하숙이라도 가면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가 딱 하숙에서 원룸으로 전환하던 시기였어요. 왜 하숙에서 원룸으로 많이들 이동했냐? 일단 하숙집들이 너무 낡았던 게 문제였거든요. 방은 비좁고요. 게다가 사생활의 문제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룸 오피스텔들이 등장하고 그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단 말이죠. 뭐 일단 시설도 신축이라서 깨끗하기도 했지만은 보안도 보안이고 프라이버시도 잘 지켜줄 수 있고 나의 삶을 꾸려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주요 유틸리티 요금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기료, 가스료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내가 이 돈 주고 하숙을 살 바에는 그냥 월세 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룸으로 많이들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전기료도 그렇고 가스료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원룸들도요 예전에 비해서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쯤에 막 이제 늘어났던 원룸들도요. 지금쯤 되면은 최소 10년, 20년 다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에요. 거기 내부 단장이라도 제대로 안 냈으면은 얼마나 낡았겠어요.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2학년 때 하숙집을 보던 느낌이 지금의 원룸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원룸 수요는 많지만은 공급은 계속 부족해요. 저렴한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룸의 주요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초연차들이랑 대학생들이 많은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 수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만 봐도요 10%대에서 머물러요. 자, 전체 재학생 중에 10%대 정도가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나머지 80% 정도의 사람들은 기숙사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뭐 부모님 집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선가 살아야 돼요. 기숙사가 이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원룸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원룸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학가들은 주로 번화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학가 있는 곳에 주로 번화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은 아무튼 번화가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주변 가격들도 집값들도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의 가장 좋은 대안은요,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더 많이 지으면 돼요. 공급을 늘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학가 주변의 원룸 가격들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운영해서 먹고 사는 주민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완전 다 반대예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기숙사 삽도 못 드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대학가 그렇게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뭐 상권 침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룸가 주인들이 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체로 건물 관리에 있어도 굉장히 소극적인 경우가 많죠. 관리비는 맞지만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살아봐서 얘기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울 지역, 대도시 지역의 월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지금요, 서울 기준입니다. 1000에 50 정도로는요 괜찮은 상태의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통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방 상태가 정말 엉망진창이라든가 교통 좋고 접근성 좋고 이런 데는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서울 평균 월세가 79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말이 79만 원, 80만 원인지, 아니 직장인들도 월에 80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재 직장인들의
월 평균 소득이 30대 직장인 기준으로 쳐도요, 중위소득이 300만 원 초반대입니다. 320만 원이라 가정할까요? 320만 원에서 80만 원을 월세로 쓴다는 건요, 일단 25%가 날아간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관리비는 또 별도예요. 전기료, 가스료,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80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공과금 내고 나면은 90만 원이 됩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9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식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월에 130 정도를 돈을 써야 됩니다. 좀 이게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130 정도예요. 와, 300만 원, 320만 원 버는 사람이 월에 130을 써요. 그냥 숨 쉬는 데만 130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는 돈이 180, 190 정도인 거예요. 딴 데 돈은 안 쓰나요? 뭐 여기에 다른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손에 쥐는 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룸이나 하숙의 주요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청년층들이 많은데, 청년층들이 절대적이죠. 청년층들이 그만큼 다시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잘 반증하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청년층은 늘 그때마다 다 어렵긴 합니다. 그 시대마다 다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제 때도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직장인 초년차 때도 청년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오히려 선녀였다시피도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그때에 비해서 정말 이제는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잘 번다면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뭐 이제는 중고 신입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경력직 같은 신입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경력직 같은 신입도 아니고 그냥 경력직만 찾잖아요. 신입들이 정말 뚫고 나오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지간하면 정말 일자리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직장 구할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공채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채라는 시스템이 있는 기업들이 별로 안 남아있죠. 그나마 은행 정도? 이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채용 인원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수십 년간 유지되던 채용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싹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요, 어려운 현실 자체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고용시장 자체가, 어려운 건 예나 지금의 마찬가지라지만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현재의 지출을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하숙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없었죠. 왜냐? 그때는 뭐 욜로라는 게 트렌드로 막 오르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뭘 투자하든 투자 수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올라가서 돈을 쉽게 만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건 평생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요, 장기간 성과를 거두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단기간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를 버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1년, 2년 동안에 100%, 1000%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10년 동안 연평균으로 해서 10% 이상 버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니까요. 그런 투자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참 이제 자산시장이 화랑일 때는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돈을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다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 욜로족 트렌드 끝나고 요노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모든 비용을 다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하숙이 트렌드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월세에 녹아있는 하숙을 들어가는 게 낫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부가적인 공과금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사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숙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왜냐면 월세가 주류로 올라섰을 때는 하숙이 거의 박멸되다시피 했어요. 뭐냐? 옛날에 고시원들이 하숙으로 이름을 바꿨었거든요. 하숙집 찾아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딱 그 시기 때 2010년대 하숙집 찾아보면 다 고시원들이 이름만 바꾼 거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점이긴 하죠. 트렌드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돌고 돈다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는 저는 정말로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사회적인 현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다시 찾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표출화된 하숙 수요의 증가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